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계속해서 KB 리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청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청약하는 것, 2월 전까지 하는 것과 이후에 하는 것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론 실거주 입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를 못 놓는다라는 거가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 아니면, 그리고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유념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실거주하실 분들이 있어요. 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에 대한 거를 모르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자금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자기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그 자금에 대한 건 누가 물어본다고 해서 또 제대로 잘 안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금에 대한 거 꼭 좀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실거주 조건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청약 조건이 되지도 않고요. 자금도 부족하신 분들도 그때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2월 이전에, 그러니까 올 말까지 청약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청약도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분상제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 좀 연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지난번에 상담이 왔는데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점수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70점대 후반이었던 분인데 서울에 뭐 재건축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데, 물론 될 것 같아요. 서초 쪽에 있는 거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년 2월 이후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거나 뭘 하게 되면 문제가 실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실입주를 하면 자금이 그분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금 부족한 거는 또 그때 가서 방법이 있습니다. 좀 뭐 편법적인 방법을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속 타고 안 해봤던 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당첨되면 우선 뭐 하십시오. 방법은 또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시면 무조건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꼭 내가 원하는 지역을 들어가고 싶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분양 물량은 23,000원,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전월은, 그러니까 10월 달 거는 약 9월 달 거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를, 3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니까 실적 한 50% 가까이가 감소를 했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35.1로 올해 들어가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어요. 그 얘기는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공택지에 대한 거, 분상제에 대한 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청약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청약, 그리고 주변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거의 반값에 해당되는 그런 청약, 로또 지금 맞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 청약의 지금 최고의 적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청약은 이렇고요. 그 다음 10월 입주 물량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감소를 했어요. 지금 서울은 거의 공급 물량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경기도 거의 공급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동탄도 일부 지역, 김포도 일부 지역, 그리고 검단도 일부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일부 지역만 있을 뿐이지 본격적인 공급 물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시장은 뭐 보시면 세종시가 여전히 높은 편에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상담 오신 분 가운데 젊으신 분인데 세종에다 투자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투자하시기가 곤란하니까, 특히 이제 취득세도 많고 양도소득세도 많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자금 소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토지로 돌아서는 거를 권하지만, 1가구 1주택이신 분이 토지를 한다던가 무주택이신 분이 토지를 하겠다던가 이런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1가구 1주택이신 분인데 토지 쪽에, 이쪽 세종 쪽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세종 쪽을 어떻게든지 하시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길래 제가 상당히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가구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저는 선호합니다. 상가도 들어가는 걸 선호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지만 1가구 1주택이신 분이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토지나 이런 거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활용을 못하면 세금이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융자나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나면 60에서 60% 이상은 세금으로 뜯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는 살 때는 내 마음이지만 팔 때는 누가 팔아달라고 예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로 가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걸로 가죠. 그런 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 토지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재개발 쪽 영향을 미치고요. 보상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보상 토지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보상 토지 어디가 됐냐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년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 토지 쪽, 뭐 2억대, 1억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이 특히 보상 토지가 많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거에 의한 보상 토지, 그러니까 뭐 공단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보상 토지.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죠. 국가가 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간이 보상하는 거, 아니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거,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 보상 금액이 올라간다는,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보상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월 대비 감소 들어갔죠. 토지도 이제 전월 대비 감소 들어가고, 지금 뭐 이제 물량이, 토지에 대한 건 특별한 거가 없는데도 감소 들어갔다는 얘기는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건 2개월 연속 급증을 했어요. 지금 이번 달까지도 아마 마무리로 해서 급증하지 않겠느냐 해서요. 12월 달 발표에도 이 급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출 금리가 소폭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부동산 쪽의 전문가고, 경제의 일부죠, 부동산이. 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거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만약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DTI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옛날처럼 이자만 갚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원금 상환 방식을 같이 갖춰요. 그러면 DSR인 상태에서 지금 전체 총 부채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해 가는 상태에서 이자가 1%만 더 올라도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뭐 1% 이상 올라가서 2%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상당히 투자해서 망설여지죠. 그때가 되는 게 언제쯤 될 거냐라는 거를 저도 많이 궁금해하고 투자자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서 내년 4-3분기 내년 2-4분기 이후 정도 가서 4-3분기 정도, 그러니까 여름 지나서 금리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서서히 올라가서 좀 상승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의 화두가 아마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되면 투자도 많이 위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 있는 거를 혼신의 이름을 다해서 하시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승인된 집단 제출 실행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수요가 전세자금 수요 등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또 젊은 세대들은 지금 못하니까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에 열광을 하고, 주식하는 거에 저는 안 말립니다. 근데 주식에 열광을 하고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죠.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자금도 실질적으로 3조 5천억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거주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자, 이게 전세자금이 올라가고 전세자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점점 붙는다는 얘기, 또다시 갭 투자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듯이 우리 투자의 것도 돌고 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체율은 지난달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체율은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경매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연체율이라는 거는 경매 물건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연체율이 높으면 6개월 후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연체율이 없으면 6개월 후에 경매 물건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체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상승 여력이 높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 거죠. 연체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연체율이 낮다는 얘기는 상승할 거고, 연체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신호적인 거 되지 않나.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발주자. 6개월 이상 가는 선행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에 되는 경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의 선행은 연체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체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개월 후에 경매 물건이 줄어들 겁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6개월 후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아질 거고, 많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6개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개월이니까 1년 후에 부동산은 하락 구조로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이 좀 버벅거렸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 연체율은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가나 이런 거는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상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가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상가에 대한 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상가 말고는 크게 세 가지 상권이라고 하죠. 학세권,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권이 있는 건대나 홍대나 뭐 이런 상권, 그리고 직장인들 상권, 그러니까 강남이나 선릉이나 양재나 이런 상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 상권, 아파트 단지 내 상권, 단지와 접한 상권들이 활성화될 뿐이지, 어정쩡한 상권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이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거죠. 인천 지역이 오피스텔 상승이 두드러지고요.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이 점선이 지금 인천인데,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경기 인천이 상승을 하고요. 서울은 오피스텔 가격이 별로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일자리가 몰려있는 쪽, 그럼 월세를 살기보다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가능한 인구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 인천 같은 경우가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원룸이나 투룸으로 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그 방안이 나오고 나면 이 오피스텔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저조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80만원, 지금 오피스텔보다 더 비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 영향은 이거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 수도권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물량은 증가하고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세는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오피스는 임대 가격이 대폭 축소됐어요. 오피스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변화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다시 코로나 2기가 올 겨울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해야 되죠. 그런 문제들을 발생을 했을 때 집중화 현상은 당분간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산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점 사무실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이미 3년 전에 그런 거를 봤어요. 3년 코로나 오기 전에 3, 4년 전에 벌써 이미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거점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 본사를 두는 것도 있지만 거점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그 거점 사무실로 가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일을 보고 퇴근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그걸 굉장히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지 간접 투자 상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간접 투자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미국 주택 시장은 잠깐 미국하고 시장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9월 단독주택 매매 재고는 130만 채로 82년은 이래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 조건 소진 기간도 최저 수준이어서 63년 이후에 다시 말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금리는 낮고 하니까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당분간은 주택은 상승의 여력이 있겠구나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주택 시장을 보시면 자, 코로나 여파가 진정되고 있고 저금리 지속으로 호주 주택 가격은 6개월 연속 상승,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직은 근데 호주는 좀 불안전합니다. 멜버른이나 여기 보시면 지난 6월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4단계 봉쇄령이 시행된 멜버른이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시장적인 게 여러 가지로 혼돈 사항 아닌가. 일본도 지금 좀 그런 혼돈 시장이 있지 않나. 그러나 도쿄나 주요 도시들은 상당히 상승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 여기 보시면 저금리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이죠. 대출금 유예 상황하고 해서 상승을 이끌고 나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KB연구원에 들어가면 지식산업센터 지산에 대한 거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도와 이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거에 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KB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